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당신의 무의식에선 곧바로 헛소리 마, 내가 될까?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였을 뿐이야 등의 방어 기제가 튀어나올 것이다. 나도 10대, 20대 초반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그런 방어 기제에 균열을 내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그 상태에선 어떤 책을 읽어도 헛소리 하고 있네,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생각만 들 뿐이다. 이런 무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당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50개쯤 들으면 된다. 인간은 거울 뉴런을 가진 덕분에 남의 스토리를 읽어도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게 된다. 스토리를 통해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게 되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마치 판타지 만화를 본 아이들이 주인공의 모션을 따라하고 대사를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까 한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무의식에도 조금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 이후 챕터 2부터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 이야기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1막 세계의 벽. 인생에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것. 명진아, 너 머리가 돌이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난 대강해도 반에서 10등은 하지 않냐? 15개 과목 중에서 가장 못 본 과목 점수가 70점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가장 잘 본 과목 점수가 69점이냐? 넌 진짜 해도 안 되나 봐. 16살, 나는 반에서 35등이었다. 내 앞뒤로 있는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름 밤새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꼴찌에 가깝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라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좌절감을 달고 살았다. 친구들은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놀리기 일쑤였다. 이 즈음 나를 더 큰 슬픔에 밀어넣은 일이 생겼다. 짝사랑하던 여자 K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무리에서 뽑은 우리 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남자 1등이 내가 된 것이다. 학창시절 나와 짝이 된 여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런 일을 자주 겪었음에도 혐오남 1위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공부 못하고 못생기게만 한 게 아니라 돈도 없었다. 안산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 친척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빌려준 빌라에 살았다. 그거 아는가?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바닥이 동상에 걸릴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다. 우리 집이 그랬다. 집안에서도 양말 없이 지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잠을 잘 때에는 몇 겹씩 옷을 껴입고 양말을 신고 점퍼까지 입어야만 했다. 옷을 껴입은 갑갑함보다도 누워있는데 입김이 나올 때의 느낌이 참 지옥 같았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한 달 내내 씻지 못하자 학교에서는 스멜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어머니는 빚독촉을 해오는 친척들에게 울며 사정하는 게 일상이었다. 신이 원망스러웠다. 부모님도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었고 형도 연애를 하고 있었다. 나만 유독 못생긴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주워온 자식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종종 어머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렸고 가족들은 웃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을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못난 외모는 주워온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었다. 낡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평생을 잘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 중학생 시절엔 항상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 신이시여, 정말 저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내일은 제 외모를 바꿔주세요. 세상이 너무도 불합리한 것 같았다. 공부, 외모, 돈, 그 어떤 것도 나에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대체 왜 평범하지도 못할까? 나에게 가장 높은 벽은 4살 많은 사촌 누나였다. 누나 부모님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셨고 부유한 편이었다. 잠실에 살던 누나네는 명절이면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것도 참 부러웠다. 누난 얼굴도 예뻤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에 입학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누나는 신부감 1위였다. 당시 교대는 내 성적을 비웃던 10등 친구도 절대 넘볼 수 없는 대학이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해야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교대였다. 내 인생을 둘러싼 세계의 높은 벽 위에 누나가 있었다. 19살 때까지 게임만 하고 살았다. 현실 도피였다. 잠에서 깨서 다시 잠잘 때까지 게임만 했다. 19살이 되어 대입 공부를 했다. 1년 내내 공부했지만 평균 수능 등급은 5.5등급 정도로 1년간 노력한 점수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보다 못했다. 지방대 야간 컴퓨터공학과에 예비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학과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학업을 포기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다그쳤다. 명진아, 좀 인간답게 살아라. 쓰레기처럼 집에만 있지 말고 알바라도 해.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나 같은 외모에 희끼 콧머리를 누가 뽑을까? 자신이 없었다. 편의점이나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10군데 정도 지원했지만 정말 아무 데서도 날 뽑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들, 오늘 엄마가 영화관에 갔다 왔는데 알바들이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 아들도 잘생겼으니 거기 한번 지원해보자.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눈에만 잘생긴 아들이에요. 저는 세상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계속된 어머니의 성화에 억지로 지원했으나 당연히 탈락. 화가 난 어머니가 영화관에 전화해서 격렬히 항의했다.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안 돼요? 얘가 어때서? 당황한 매니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못해 제안을 했다. 그럼 평일 오전 시간은 어떠실까요? 그때는 어차피 지원자가 없으니까요. 그 시간도 괜찮으면 아드님 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첫 직장에 나가게 됐다. 기대가 아주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히키, 코모리 게임 오타쿠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다. 일을 하자마자 왕따를 당했다. 어수룩한 태도에 옷 한 벌 직접 사입은 적 없는 서무사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다. 실수도 잦아 40명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킨 일을 항상 까먹고 어리버리했다. 어느 날은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히터를 틀어서 관람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환불대란이 겨우 수습되고 나서 매니저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근무 중에는 개찰구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쉬다가 걸리곤 했다. 정말 모든 게 최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연스럽게 뒤풀이에 나를 부르지 않았고 군대를 막 제대한 형들도 나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다.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으니 1학기 성적은 거의 F였다. 등록금 400만원을 낸 학교는 안 나가면서 월급 50만원 받으려고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까? 1학기에는 대학 동기를 짝사랑하며 6개월을 쫓아다녔지만 차였고 2학기에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쫓아다녔지만 역시나 차였다. 딱히 실망하지 않았다. 실망이라는 것도 기대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또 차였구나 하고 넘어갔다. 어차피 나는 여자친구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20살 겨울, 인생 최대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나가 명진아, 안산 중앙 도서관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 하고 지나가듯 말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찾아가 봤다. 책을 잘 읽지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도 잘 몰라 허둥대는데 갑자기 내 고민이 떠올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책 없나? 여자랑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그러다가 자기 개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을 한 권 뽑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단 경청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대화법 책들도 몇 권 더 읽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등등. 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엔 심드렁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나와 대화를 하려 했다. 처음엔 되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같이 피셔망을 가자고 하거나 회식에 끼워주기 시작했다. 책의 위력을 실감했다. 어린 시절 나는 게임을 정말 잘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하고 나면 나는 집에 가서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공략집을 몰래 읽었다. 친구들은 수백 판 게임만 하지만 나는 게임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공략집을 읽는데 몰두했다. 1, 2주 정도 몰래 공부한 뒤에 게임을 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늘 친구들에게 압승할 수 있었다. 수백 판 게임을 한 친구를 100판만 한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 게임 공략집 덕분이었다. 대화법 책 덕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전 나는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게임의 공략집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 인생의 공략집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는 완전히 꽂혀버렸다. 어차피 더 손해볼 것도 없었다. 20살의 12월 나는 첫 직장인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리곤 안산중앙 도서관에 박혀서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독해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나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모두 노트에 적었다. 나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책이라고는 읽지 않고 무식하게만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자니 그런 내 모습에 취하게 되었다. 묘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해냈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의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똑똑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책을 읽으며 알게 된 내용들만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 수 있었다. 늘어난 대화 스킬 덕분에 친구들도 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에 새로 들어가면 애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나 교수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 다시 대학에 가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2막 하루 2시간 기적의 시작. 역행자의 첫 번째 단서. 이제 21살.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은 생겼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다. 나는 무식하게 독학을 선택했다. 이번엔 수능용 공략집을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찾고 거기서 올라온 수많은 성공 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생각했다.
게임 공략집을 보면 상위 1%가 되듯 수능 공략집을 익히면 성적도 단숨에 올라갈 거라 기대했다. 그렇게 1년간 매일 안상중앙 도서관을 오갔다. 그러다가 재미난 사람 둘을 알게 됐다. A는 30대 중반쯤 되는 정말 노숙자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자기 개발서 심리서를 읽는 동안 그는 맞은편에서 경제와 주식을 공부하곤 했다. 장발의 그는 거의 식지 않은 것 같은 흰색에 다해진 옷을 입고 도서관에 왔다. 나는 그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앞에 웬 외제차가 서더니 거기서 A가 나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 이럴 수가. 당시 안산에서는 외제차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알고 보니 그는 자수성가한 부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주식 공부를 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마침내 큰 돈을 벌었다. 그는 당시에 철학과 경제학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1년 내내 외롭고 공부하던 내게 그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하반기에는 50대 아저씨 B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도서관 옆자리에 뚱뚱한 아저씨가 앉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자 커피 한잔 하자며 날 데리고 나가 믹스커피를 뽑아주었다. 알고 보니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한 분이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서관에 다닌다고 했다. 이 뚱보 아저씨도 1년간 좋은 친구였다. 한 번은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는 20살 넘게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되고 그래. 너랑 나는 30살 넘게 차이가 나지만 친구다. 내가 보기에 너는 큰 사람이 될 것 같구나. 뚱보 아저씨는 60점만 넘어도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80점을 넘기며 최상위권을 합격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1년간의 외로운 독학생활 동안 좋은 친구였다. 두 분은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항상 내가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해주었는데 그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럼 내 수능 결과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나는 평균 4.5등급에 머물게 된다. 어떤 대학에도 갈 수 없는 점수였다. 나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노숙자 아저씨, 뚱보 아저씨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다. 수능이 끝나고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인사만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왜 다시 실패했을까?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하고 착각했을 뿐 세계의 벽은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현실은 난단했다. 집에서는 그럼 그렇지 하고 조롱이 이어졌다. 친형은 나이 먹고 형부처럼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까 걱정으로 진심으로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에 보내주세요. 당연히 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학원에 보낼 돈은 없다 하며 반대하셨다. 명절날 나는 친척들 앞에서 포부를 이야기했고 이번엔 외삼촌과 삼촌이 지지해 주셨다. 학원비는 외할머니가 대주시기로 했다. 학원도 외할머니 집에서 다니게 되었다. 나이로 치면 사수에 해당되는 22살이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년이었다. 거의 꼴찌로 들어간 재수학원이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나를 예쁘게 해주셨다. 수능 직전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른 사람은 명진이가 처음이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다. 특히 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5등급이었던 수학과 영어가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랐다.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신은 손쉽게 행복을 선물해주지 않았다. 수능 시험 당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언어 영역에서 8문제나 풀지 못했다. 결과는 4등급. 정신이 완전히 터져버렸고 아직도 그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진짜 실력이었다.
꿈은 컸다. 최상위 대학, 사회과학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못했다. 이미 친구들보다 3년이나 늦어진 시점이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1학년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대 2년까지 다녀온 시점이었다. 고졸인 친구들은 곧바로 취직해서 사회생활 4년차에 들어섰다. 그러나 23을 바라보는 내 인생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다. 돈, 외모, 공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없었다. 한창 꽃다운 그 시절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밥만 축내는 인간이었다. 재수 생활이 끝나고 안산에 돌아와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철학책을 읽는 척했다. 과거엔 게임으로 도피했고 23엔 철학으로 도피했다.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어 자위했다. 그때는 거의 우울증에 걸린 듯 살아갔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논밭이 있는 지방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철학책을 읽는 삶. 지방 국립대 철학과 세 곳에 원서를 냈다. 그 중에 지리상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는 학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북대를 택했다. 늦가기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나중에 22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습관이 만들어진 순간이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는 빠뜨리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놀거나 빈둥거리면서 지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한 믿음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미련 맞을 정도로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놀거나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읽고 듣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다. 무엇을 보든 본질 또는 핵심이 금방 파악되고 스스로 기준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철학 수업들이 잘 이해됐다. 교수님들도 나를 좋아했고 시험을 보면 장학금을 받곤 했다. 내 인생을 가로막던 3가지 벽 중 공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방 국립대이긴 하지만 안산이나 전주에선 반에서 3, 4등은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앞에서 말한 중학교 시절 나에게 공부를 못한다며 놀리던 친구도 재수를 하고서야 전북대 공대에 들어와 있었다. 평생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범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과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것이다. 당시 전북대 과외시장은 의대생과 영어과 혹은 수학과의 사범대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외 게시판에 전공과 과외비 50만 원을 적었을 뿐이었다. 내가 다니던 철학과를 포함한 다른 과 학생들은 과외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희 12년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나는 겨우 2년 공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수능을 망쳤을 뿐 너희에게 뒤지지 않아. 심지어 하위권 학생은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해온 너희보다 지혜로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패기 덕분에 자신감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과외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 과외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의 등급을 올렸는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그때 이후 대학 다니는 내내 과외비로 매달 150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3,000원에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때와 비교하면 7배나 오른 임금이었다. 첫 과일을 구하던 그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길을 잊을 수가 없다. 주황색 가로등과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 듯했고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시급 3,000원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 2시간을 일해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삼각김밥으로 때우곤 했다. 이제 시급이 2만원이 되고 나면 김치찌개를 매일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며칠만 과외를 해도 스쿠터 주입이 2만원, 원룸 월세 22만원이 다 해결됐다. 당시 200만원은 내게 그런 금액이었다. 용돈으로 50만원을 받으면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곳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200만원을 내 힘으로 벌어냈으니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삶의 밸런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벽이었던 외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안산 중학교 동창인 지안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중학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책을 잔뜩 읽던 21살에 만난 지안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제까지 몇백억 대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아직 지안이만한 천재성은 거의 만나보지 못할 정도다. 21살에 우연히 만난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내가 전북대에 입학하자 지안이는 서울의 학교를 휴학하고 전주에서 함께 지냈다. 훗날 첫 사업의 동업자가 되기도 한 지안이는 꾀재재한 나와 달리 멋진 친구였다. 학창시절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머리도 좋았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어 나에겐 스승이자 우상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 빠져 있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지안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지안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안이는 일단 자,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는 말을 남기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내내 지안이가 무슨 말을 할지 신경이 쓰였다. 방을 치우지 않아서 화났나? 그런데 저녁에 마주한 지안이는 의외의 말을 했다. 밤새 너에 대해 고민했어. 너는 뛰어난 점이 많은 애인데 내가 널 너무 방치한 것 같다. 이제 내 말대로 해. 옷, 헤어스타일, 안경, 피부, 신발까지 다 바꿀 거야. 야, 과외로 모은 돈 얼마나 되냐? 당장 객사거리에 있는 지오다노에 가자.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이런 소리를 했다. 지안아, 근데 지오다노면 바지 5만원씩 하는데 아냐? 너무 비싸. 난 그냥 만원짜리 바지면 되는데. 지안이는 단호했다. 그 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 산막 배수의 진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날 지안이는 쇼핑을 가기 전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철학가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명진이 너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물론 나는 믿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나는 반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성에게도 늘 거절만 당했다. 21살 때 2번, 대학에 와서도 2번 거절을 당한 시점이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지안이는 집요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줄여. 이 신발 절대 신지 마. 알았지? 앞으로 내가 골라주는 스타일만 신어. 잠깐 멈춰봐. 안경 벗어. 안경. 남자는 안경 안 쓰는 게 나아. 야, 여자랑 말할 땐 절대 그렇게 주눅 들면 안 돼. 그리고 철학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었다. 지안이는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거의 모두를 뜯어고쳤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정말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다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안이의 약속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나라고? 믿을 수 없어를 연발하게 됐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이상형을 만나는데 무리가 없어졌고 인기가 많아졌다. 지안이의 말이 현실로 실현되며 외모라는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다운 꼴을 갖춰갈 때쯤 갑자기 지안이와 멀어지게 되었다. 지안이가 스쿠터를 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다시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나는 갑자기 혼자가 됐다. 하지만 지안이의 가르침들을 잘 따랐다. 다음 해에는 첫 연애를 시작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느 서툰 청춘들처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불같은 사랑과 지옥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면서 사랑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했다. 이 경험들은 훗날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때가 2010년 24살이었다. 애초 철학과에 지원할 때 나는 철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본 철학과 교수님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대학 내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시간 강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전공 수업에서도 행복 같은 건 따로 가르치지 않았다. 인식론, 형이상학, 가치론 등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들만 배웠다. 철학에 실망을 느낀 나는 몇 년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심리학을 다시 파고들었고 심리학과 전공 수업도 들었다. 그런데 최근 이론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옛 이론을 답습하는 것 같았다. 강의 수준도 실망스러웠다. 점차 대학에서 배울 게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4년 전 겨울처럼 24살의 나는 다시 도서관에 처박혀 2달 내리책만 읽어댔다. 사람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신념도 그때 생겼다. 그해 겨울 다리를 회복한 지안이를 다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떨어져 있던 1년간 각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똑똑하다 자위했지만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뿐이야.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 나 다리 부러졌을 때 사실 돈이 없었어. 병실 옆자리에 웬 동네 건달이 손가락이 잘려서 난동을 피웠어. 그런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나 나나 수술비가 없었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건달이랑 정말 다를까? 몸이 다쳐도 수술비가 없으면 똑같이 이런 처지가 되는데도 우리의 대화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와 지안이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그 전까지 사업이란 적어도 몇 억씩 투자금이 들거나 큰 사무실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무서운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돈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영화 속 페이스북 창업자들은 기숙사, 창고 등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그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지안이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명진아, 내가 그동안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별 상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사무실 빌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말이야. 너는 상담 공부를 해봐. 나는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볼게. 같이 해보자. 나는 호기롭게 대답했다. 그래, 그동안 공부한 지식이면 거의 모든 남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애들도 내가 상담해준 뒤로 다시 잘 만나고 있잖아. 그래, 그걸 한번 팔아보자. 딱 월 50만 원씩만 벌어보는 거야. 나도 이제 과외 지겨워. 이렇게 매일 스쿠터 타고 다니다 동상 걸릴 것 같아. 방학 동안 딱 월 50만 원 수익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리고 나도 얼마 전에 블로그 마케팅 공부하다가 시험 삼아 무한도전 관련 글을 썼더니 조회수가 3만 넘게 나왔어.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 활동 많이 해서 계급도 높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할 수도 있어. 우리는 배수의 진을 쳤다. 나는 모든 과외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안이와 합숙을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 2년간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 연결하는데 최적화된 상태였다. 우리는 2개월간 각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준비했다. 지한이는 웹사이트 제작을 공부했고 나는 마케팅과 심리학을 팠다. 사업과 마케팅 분야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책을 30권 정도 쌓아두고 읽어나갔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같은 건 아직 없었지만 모르는 분야에 들어갈 때 책을 20권쯤 읽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이제는 2개월 후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떠올리며 책을 읽어나가는 상황이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 나는 이별했거나 연애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래, 헤어진 여자친구 있는 법을 검색했었어. 그 검색으로 네이버 지식인 작업을 하고 블로그를 써두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키워드로 검색할 거야. 블로그나 지식인을 타고 온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하려면 전문성을 보여줘야 해. 특히 컬럼이 중요해. 컬럼에서 완벽한 전문성을 보여주면 된다. 2년 넘게 단련해온 글솜씨를 발휘하자. 후기가 있어야 한다. 후기가 없으면 나라도 믿지 않을 거야. 대학 때 내가 연애 상담에서 잘 되었던 친구들에게 진솔한 후기를 남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괴로울 때 했던 일이 뭐였지? 고민 상담을 해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봤었지. 그럼 거기에도 칼럼을 쓰자. 단 절대 상업적인 냄새가 나면 안 돼. 읽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 일단 신뢰를 쌓여.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기를 2달. 2011년 1월에 우리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상담비는 5만원. 우리는 초대박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여유 자금은 고작 4만원 남은 상태였다. 지한이와 나는 일주일간 식빵과 우유만 먹으며 버티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식빵과 우유로만 버티며 3일이 흐르자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원룸 앞 트럭 앞에 파는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정말 마시고 싶었다. 혹시나 싶어 웹사이트 메인 카피를 수정하고 상담료도 19,000원으로 낮췄다. 일단 한 번이라도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빵이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잘되기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 문자가 하나 왔다. 4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다. 그때 지한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명진아, 우리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자. 우리는 그 다음 달 3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사막, 행운 뒤에 숨은 것.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2011년 3월 25살이던 우리의 사업은 나날이 발전했다. 월세 22만원짜리 방에 살다가 3천만원을 벌어들이는 건 기적과도 같았다. 매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은 나날이 보냈다. 밤에는 시간당 20만원을 벌면서 천재 상담가님 소리를 듣다가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는 이중생활을 이어나갔다. 3학년이 되자 모든 게 시시하게 느껴졌다. 차츰 전주에서의 삶이 무료해져 갔다. 내가 큰 돈을 벌자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멀리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가진다는 걸 이때 깨달았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떠났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상담도 하고 여행도 하고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영화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늘 쪼들리고 있었다. 모든 사업은 처음 성과를 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와 지한이가 벌인 사업은 무자본 창업에 가까웠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기에 들어갈 비용이라는 게 없었다. 처음엔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게 다 우리 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650만 원 정도였다. 3천만 원 수입에 처해 있던 우리는 각자 좋은 차를 샀는데 그 할부금만 150만 원이었다. 거기에 월세 100만 원, 부모님 용돈 100만 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 등을 제하고 나면 남은 게 없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수준이었다. 오히려 대학 시절 과외를 하며 200만 원씩 벌 때가 더 풍요로웠다.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눴다. 자금 관리와 회계, 경영 등은 지한이가 맡기로 했다. 나는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CFO, 최고 재무 경영자와 CTO, 최고 기술 경영자로 갈라진 셈이다. 우리는 이후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각자 일에 전념한다. 나는 나대로 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재회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다. 소문이 나면서 인기같이 솟았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1에서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상담 폭주 때문에 상담 제한을 거는 일이 잦아졌고, 제한을 푸는 날이면 수백 개의 상담글이 올라왔다. 나는 3년간 매일 5개에서 7개의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별과 재회에 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할 수 있었지.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1. 고민을 가진 내담자가 상담 사연을 작성한다. 2. 나는 사연을 듣고 둘의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3. 연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게 해야 하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문자 한 번으로 매달리게 만들거나 재회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재회 상담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을 권유한다. 4. 대부분의 케이스가 문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상대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5. 내담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상대가 매달릴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방안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상대의 심리 변화를 설명해준다. 이때 수많은 사례를 듣고 겪으면서 나는 어느새 인간 심리 분석과 심리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거듭났다. 5에서 10쪽짜리에 이르는 상담 사연을 매일 5에서 6건씩 읽어야 했다. 30분 정도 고민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했다. 끝없이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자려고 누워서도 독창적인 해법을 연구했다. 덕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세상에는 안 풀리는 문제보다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과 적극적인 두뇌 사용은 이후 다른 창업에도 다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처럼 전문성은 낱날이 발전해 갔지만 사업 자체는 3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서로에 대한 불만도 쌓여갔다. 지한이는 내가 경영상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대로 이런 불만이 생겼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월 3천씩 벌었는데 어떻게 3년간 매출이 그대로지? 그리고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건 나 혼자인데 왜 650만 원만 받아야 하지? 사업 구조도 마케팅도 맨 처음과 똑같으니 사업이 더 커지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경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갔다. 나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길 바랐지만 지한이는 보수적으로 하길 원했다. 그리고 나는 창업 초기 외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잃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때까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한 나와 지한이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면서 우리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오막,
인간의 그릇. 결국 인간은 제 그릇만큼의 돈을 모은다. 우리는 늘 눈앞의 목표를 염원하면서 살고 그것만 달성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담 결제가 한 번만이라도 돼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때가 차라리 행복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게임 속 퀘스트처럼 펼쳐졌다. 너무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는데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지환이와 나는 여러 애가 쌓여 갈라섰다. 나에겐 다른 동업자가 생겼다. 새롭게 사이트를 열어서 마의 3천만 원 매출을 바로 뚫어낸다. 2015년 2월 1일 29에 사업 수익을 거의 챙기지 않은 채로 군대를 간다. 첫 휴가를 나와보니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업자와 직원들이 나를 불신한 정황을 포착. 두 번째 휴가를 나와 결국 모두 사업을 정리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성을 얻고 군 병원에 입대하여 6개월간 누워 지낸다. 이렇게 내 사업 초기는 정말 아군의 연속이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지환이와 헤어지게 된 것도 안타까웠는데 같이 일한 사람들마다 나를 이용하려는 모습에 사람을 믿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내무반에 누워있으면 무장탈령에서 배시자들을 처단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였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을 때엔 정말 인생 막장에 도달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고쳐 잡았다.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종교를 믿진 않았지만 난 이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자고 마음먹었다. 늘 큰 고통 뒤에 큰 성장이 온다는 걸 겪어보지 않았던가? 난 이 비참한 처지가 어쩌면 단련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병원에 있게 돼서 하루 종일 책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신이 주신 기회다. 난 정말 운이 좋다. 나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으며 성장하지 않았나. 군 병원에 누워있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거다. 고양시의 군 병원에 입원한 6개월 동안 나는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그전에는 심리학과 경영학 관련 책을 읽었지만 이번엔 더 다양한 분야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또다시 일과 관련된 책을 읽을 게 뻔하니까 이런 기회에 다른 영역을 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세계사, 과학, 문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뇌를 발달시키려 노력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일본 최고의 부자 입문서로 알려진 부자의 그릇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스토리화되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겪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화가 난 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환이와의 일을 하면서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냈지만 650만 원밖에 못 가져간 것. 다른 동업자들과 일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체를 빼앗긴 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저 내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흘러 넘쳤던 것뿐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잘하는 건 오직 상담뿐이었다. 경영, 회계, 세무, 총무 등 그 무엇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그저 내 그릇만큼 벌었을 뿐 나 혼자서 수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30이 다 되도록 한 푼도 없는 것. 모든 사업이 사라진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그게 내 실력이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자 더 이상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다. 사람은 제 그릇만큼 돈을 가져갈 뿐이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자. 나는 생각을 올바르게 방향으로 이끌고 뇌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기본을 다지려고 했다. 예전엔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겨서 저런 건 나 같은 천재 상담사가 할 일이 아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나니 모든 것이 소중했고 작은 일부터 능숙해져야만 내 진짜 실력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고통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사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당시 내겐 강직성 척추염이 있긴 했으나 의가사 재달을 할 만큼 진행되진 않은 상황이었다. 6개월간 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상태론 군대에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았다. 빨리 제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특기를 살려 글을 썼다. 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군 간부들에게 전했다. 꾀병이 아니라 병세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몇몇 간부들의 도움으로 제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월 내 나이 30이었다. 사회에 나온 나는 몸부터 바로 잡아야 했다. 군병원에 있을 때 내 병에 대해선 충분히 공부해둔 상태였다. 척추염은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만 한다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걷기도 힘들고 뛰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라 평범한 재활치료도 어려웠다. 최대한 균형 잡힌 해법을 만들어야 했다. 관절이 아프다면 일단 장근육을 더 붙여야 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수영을 하면서 류마티즘 치료제와 소염제를 먹는다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죽으라 노력하길 6개월. 무리한 운동은 어려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다. 손목 통증도 사라져 조금씩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나는 치료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현실적인 답을 찾아 나갔다. 군 병원에서 매일 실천했던 독서와 글쓰기가 제대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점점 더 지식과 생각의 힘에 매료되어 갔다. 피날레, 거슬러 오르기. 돈,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다. 누군가 이제까지의 내 인생을 지켜봤다면 뭐라고 평가했을까? 가난한 집에서 머리 나쁘고 못생기게 태어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삶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그런 출발점에서도 조금씩 나아가려 했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획득했다. 큰 고통이 생길 때에도 자기 연문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다음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으려고 했었다. 가진 게 없었기에 독서와 글쓰기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전투담은 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이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이유다. 30살에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무일푼의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치와 스킬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낸 시련들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그걸 밟고 더 크게 올라가는 역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었고 고통의 시간을 거칠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제대 6개월 뒤 몸이 거의 나아갈 무렵 나는 자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기서부터는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다. 31,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32,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들을 시작해 트로피를 쌓기 시작했다. 34, 그동안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로 수익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포함 1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한 수십억 원의 자산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후에는 욕망의 북카페, 위스키바, 인피니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를 넘어 자아 실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다. 그토록 나를 괴롭혀왔던 공부, 돈, 외모의 세계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네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왜 나의 옛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에게 무의식 균열을 내고 싶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린 나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영원히 2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평생 공장에서 150만 원씩 벌면서 원룸에 박혀 게임하며 살 거야. 하지만 성인이 되고 평생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얘기를 읽다 보니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곤 했다. 그리고 나도 혹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다. 그 전까진 나의 무의식은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도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통해 변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나의 옛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처럼 세상 다른 이야기 혹은 어차피 금수저이거나 천재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책을 덮어버렸지 모른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무의식의 균열을 내는데 성공하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꼭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개념만큼은 기억했으면 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라가 보자. 자유를 얻으러 갈 시간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